인천의 오후는 바다의 긴 한숨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마음이 무너지기 딱 좋을 만큼 하늘은 흐렸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입구가 살짝 이나간 찻잔을 손에 든 채 등 뒤에서 딸아이가 숙제하는 책장 넘기는 소리를 들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미역국 냄새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한기를 느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영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환하게 떠올랐다. 이번 주말에 볼까? 소영이 얘기 좀 하려고. 음악회 솔로로 뽑힌 데다 유학 서류도 준비 중이야. 아, 남자친구 얘기도 있고. 수많은 느낌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내 자존심을 콕콕 찌르는 작은 바늘 같았다. 나는 사진을 눌러보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에 손을 올린 소영. 그 미소가 너무 눈이 부셔서 나는 잠시 눈을 멈춰야 했다. 등 뒤에서 딸이 작게 기침했다. 아이는 펜을 내려놓고 턱을 괜 채 자작나무 잎이 지고 있는 아파트 뜰을 내다보았다. 아이의 최근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지도 않았다. 아이는 더디게 배웠다. 자신만의 꾸준한 속도로.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인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잘, 더 예쁘게라는 조급한 비교의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자문했다. 만약 소영의 사진과 내 딸의 사진을 나란히 둔다면 나는 과연 그 격차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문득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는 찻잔을 더 꽉 쥐었다. 손가락이 정확히 금이 간 부분에 닿았다. 싸늘했다. 오늘 저녁엔 네가 좋아하는 거 해줄까? 나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딸이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피어오르다. 파도 거품처럼 금세 사라졌다. 아이가 내 눈 속의 당혹감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아주 평범한 순간에 내 한숨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몇 년 전, 처음으로 엄친딸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만 같은 아주 긴 한숨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나는 머릿속을 맴도는 비교라는 망령을 눌러버리려는 듯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쉽게 무너지는 법. 나는 미영과의 주말 약속이 결국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눈부시게 완벽한 소영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밝은 거울처럼 내 앞에 펼쳐지리라는 것도. 다만 그 거울이 내 딸이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깊고 어두운 균열을 비추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일요일 아침, 우리 집 부엌은 묽은 커피 향으로 가득 찼다. 나는 절약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누리지 말라고 상기시키기 위해 늘 커피를 묻게 탔다. 딸아이는 식탁에 앉아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리고 수학책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종이 위에 부서지며 노랗게 반짝였다. 숙제 다 했니? 나는 조심스럽게 도마 위에 채소를 놓으며 물었다. 아직요.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아이는 눈을 책에 고정한 채 작게 대답했다. 아이의 대답은 순하고 차분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허탈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피아노 교실에서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마치 예술가처럼 자신있게 건반을 누르던 미영의 딸, 소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이미지는 내 딸을 볼 때마다 머릿속을 맴돌며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있잖아. 소영이가 학교 대표로 전국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 선생님이 서울대는 무조건 합격할 거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상상도 못할 걸.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응,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내 손은 굳게 말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영의 명랑한 웃음소리는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 나는 책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 딸을 보았다. 내가 준비한 음식은 김치, 두부찌개, 그리고 작은 생선구이로 단출했다. 아이는 말없이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도 내 몫의 반찬을 덜어주었다. 그 조용한 배려에 마음이 저려왔지만 내 입에서는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너 더 노력해야 해, 알겠니? 다른 애들한테 뒤처진다는 소리 듣기 싫어. 아이는 그대로 굳었다.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 아주 긴 침묵이 흐른 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다. 나는 그 어린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슬픔의 흔적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멈추는 대신
나는 죄책감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속으로 생각했다. 다 널 위해서야. 다음 날 나는 딸을 데리고 집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 갔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미영과 소영을 마주쳤다. 소영이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비싼 가방을 맨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영이 나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안녕, 소영이 새 책 사주는 길이야. 영어 심화반 준비해야 하거든.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더라니까. 참 듬직하지 않니?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무심코 두 아이를 저울 위에 올려놓는 듯 했다. 딸아이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나는 딸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하지만 미영에게 내 딸도 충분히 멋져. 단지 내 딸과 다를 뿐이야. 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집에 돌아온 저녁, 딸은 거울 앞에서 긴 검은 머리를 빗고 있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엄친 딸과 비교당하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 굴레를 내 딸에게 똑같이 씌우고 있었다. 딸이 돌아보며 작게 웃었다. 엄마, 저 내일 체육 시간 있는데 신발 준비해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원망 한 점 없이 가벼웠다. 나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름 모를 열등감으로 무거웠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 속에서 비교는 작은 바늘처럼 모성애를 조금씩 찔러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피가 배어 나오도록. 나는 그 바늘들이 곧 두 가족, 나와 미영의 자존심을 깊이 베어낼 칼날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보슬비가 내리던 오후, 나는 미영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소영이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자랑과 꿈처럼 아름다운 연애 이야기까지. 카페 테이블 위에서 미영의 휴대전화는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로 쉴 새 없이 반짝였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쥔 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책상에 앉아있는 딸을 보고 숨이 막혔다. 작은 방은 고요했고 종이 위를 스치는 연필 소리만 들렸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가 내 어두운 표정과 마주쳤다. 나는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내뱉었다. 너 소영이 좀 봐. 걔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잖아. 넌 왜 이렇게 맨날 멍하니 있니?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아이는 멈칫했고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순식간에 나는 그 익숙하고 반짝이던 눈에서 빛이 아닌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이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작은 어깨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침묵이 길어졌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나는 딸을 안아주는 대신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돌아섰다. 흐르는 물소리가 우리 모녀 사이의 거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밥을 차리며 나는 또다시 아이를 다그쳤다. 더 열심히 해야 해. 엄마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목이 메었지만 내 말투에는 여전히 질책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밥을 입에 넣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허공을 응시했다. 마음속으로 나는 되뇌었다. 난 그냥 네가 더 나아지길, 더 좋은 미래를 갖길 바랄 뿐이야. 왜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아이를 더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늦은 밤, 나는 아이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노란 불빛이 그 어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은 끈기 있게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들어가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문을 닫고 한숨과 함께 돌아섰다. 다음 날 시장에 가는 길에 또 미영을 만났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명문대 건물을 배경으로 완벽한 연인과 함께 서 있는 소영의 사진을 자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칭찬했다. 나도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열등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책상에 앉아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골똘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딸을 보았다. 아이를 향한 애틋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조용히 견디는 아이가 안쓰러웠고
내가 바라는 만큼 빛나지 못하는 아이에게 화가 났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다른 사람들이 엄마랑 너를 무시하는 거 싫단 말이야. 너 변해야 해. 내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아이는 움찔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내가 우리 모녀 사이에 벽을 세웠다는 것을. 밤이 되자 나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사탕 하나에 달려와 나를 껴안던 어린 시절의 딸이 떠올랐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을 졸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속였다. 아이는 이해할 거야. 다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되게 쉽다는 나는 몰랐다. 그 비교가 아이를 소리 없는 슬픔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을 내가 마주하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을. 6월. 매미 소리가 교정을 가득 메웠다. 퇴근하던 길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비밀을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호기심을 감추지는 못했다. 소식 들었어요? 그 소영이 임신했나 봐요. 부모님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나는 복도 한가운데서 얼어붙었고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소영이? 미영이 딸?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내 딸과 비교했던 그 아이가 현기증에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소문은 여름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학부모들은 교문 앞에서 수군거렸고 걱정스러운 눈빛과 호기심 섞인 한숨이 오갔다.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특별 학부모 회의가 열렸다. 나는 일찍 도착해 교실 구석에 앉았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미영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알아차렸다. 늘 빛나던 친구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는 퀭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어깨를 미세하게 떨었다. 담임 선생님은 질책 없이 간결하게 말했다. 그저 가정과 학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고라고 언급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돌멩이처럼 내 마음속에 떨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학부모가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서로 속삭이거나 몰래 고개를 젓고 있었다. 미영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나를 붙잡았다. 그저 숨막히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나는 미영의 뒤를 따라 걸으며 휘청거리는 그녀의 모습과 가여울 정도로 작아진 등을 보았다. 한때 나를 열등감에 빠뜨리고 수많은 자랑 속에서 나를 억지 웃음 짓게 했던 그녀.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길 잃고 무너져 내린 한 명의 엄마만 보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아이가 공책을 들고 다가왔다. 아이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엄마, 오늘 슬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아이를 보았다. 노란 불빛 아래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맑았고 눈은 엄마를 향한 걱정으로 반짝였다. 심장이 조여왔다. 문득 내가 딸을 소영이와 비교했던 그날의 아이 눈빛이 떠올랐다. 슬펐지만 묵묵히 받아들이던 그 눈빛. 이제 와서 다른 한 가정이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 모든 후광이 유리처럼 연약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딸을 비교해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면 언젠가 내 딸 역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서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교정 밖 매미 소리가 대기를 찢을 듯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나는 손을 뻗어 딸을 안았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아이는 놀랐지만 이내 작은 팔로 나를 마주 안았다. 나는 아이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었다. 이 아이가, 이 모든 평범함을 가진 아이가 바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 뜨거운 심장 박동이 나를 일깨워주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뒤엉킨 생각에 잠겼다. 그 모든 비교, 상처 주었던 모든 말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한없이 작고 죄스러웠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 새로운 싹이 조용히 돋아났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 학부모 회의가 끝난 며칠 동안 나는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것 같았다. 베란다에 나갈 때마다 힘없이 떨어지는 자작나무 잎을 보며 미영의 초췌한 뒷모습을 떠올렸다. 한때 나를 열등감에 빠뜨렸던 그녀는 이제 침묵 속에서 무너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딸이 의자에 앉아 낡은 책가방을 조심스럽게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서툰 손으로 바늘을 움직이는 눈은 집중되어 있었고 표정은 끈기 있었다. 불평 한마디, 요구 한마디 없었다. 아이는 그저 엄마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 가방을 1년 더 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언젠가 비싼 원피스를 입고 카페에 들어서던 소영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내 앞에는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빛을 내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딸을 다그쳤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넌 왜 소영이처럼 될 수 없니? 그날 눈물이 맺힌 채 침묵하던 아이의 눈빛은 엄친 딸과 비교당하던 16살의 내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결코 내 아이에게 그런 감정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 쓰라린 굴레는 반복되고 말았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아이는 놀라 고개를 들더니 수줍게 미소 지었다. 엄마, 제가 좀 서툴게 꿰맸는데 그래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단순했지만 내 코끝은 찡해졌다. 나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잠시 굳었다가 이내 팔을 둘러 나를 안았다. 그 온기를 나는 아주 오랜만에 느꼈다. 미안하다, 딸아. 나는 속삭였다. 엄마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통해 너를 보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너는 그냥 내 딸이야. 내 모습 그대로 착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준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뜨겁게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종이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로 젖어들었다. 아이를 재는 기준은 없다. 모든 길에는 구비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보다 앞서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걸어주는 것이다. 다음 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나는 더 이상 우수학생 포스터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보도블록 위를 걷는 작은 발걸음을 느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웃었다. 소박하지만 내 마음을 햇살처럼 따뜻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비교는 사랑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덫일 뿐이라는 것을. 내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동행하고 귀 기울이고 믿어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다른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무심코 내뱉던 날카로운 비교 대신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나는 아이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웠다. 어느 아침 도시락을 싸면서 물었다. 뭐 먹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걸로 해줄게. 딸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미역국 끓여주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가 생각나요. 가벼운 말이었지만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산더미 같은 성취가 아니었다. 그저 엄마가 기억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가족의 식사 시간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성적표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학원을 더 다니라고 잔소리하며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이제 나는 아이에게 생선 한 점을 더 얹어주고 밥 잘 먹는다고 칭찬하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이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친구 이야기, 선생님의 농담, 혹은 힘들었지만 숙제를 끝까지 해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던 벽이 서서히 허물어졌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공책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작문 숙제 다 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공책을 받아들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종이 위에는 행복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행복은 언제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공책을 덮고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아이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 또한 나 자신을 용서했다. 그 후로도 소영이에 대한 소문은 간간이 들려왔다. 미영이네 가족이 세간의 시선을 피해 움츠러들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더 이상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나는 미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힘들면 내가 곁에 있을게. 처음으로 우리는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힘겹게 배우고 있는 두 엄마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주말,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졌다. 나와 딸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걸어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미술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종알거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껏 그려. 엄마가 첫 번째 관객이 되어줄게. 그날 점심, 우리는 미역국과 김치, 생선구이로 소박한 식사를 했다. 화려한 상차림도 빛나는 상장도 없었지만 작은 집 안에는 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그것이 한 엄마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는 햇살이 마루에 노랗게 깔리고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왔다. 나는 긴 숨을 내쉬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다시는 내 아이를 세상의 저울 위에 올려놓지 않으리라.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그리고 나는 그 곁에서 조용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비교는 바로 그런 상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이가 발전하고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아이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슬픔을 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전 제 어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와서야 저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 다른 꽃입니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도 있고 더디게 망울을 터뜨리는 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준다면 모든 꽃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저처럼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비교하며 남의 집 아이보다 못하다고 느껴본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부디 멈춰주세요. 때로는 비교의 말 한마디가 아이로 하여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이 곁에 앉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해주세요. 사랑은 성적표나 세상의 시선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교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아이를 키우면서 비교의 아픔을 느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더 많은 마음의 편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